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준규입니다. 자, 금일 현장을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핫한 곳을 나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뭐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별로 핫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데요. 자, 제가 위치한 곳은 평택입니다. 평택시 이충동이고요. 제 좌측편으로는 브레인시티가 엄청나게 개발될 예정이고요. 우측에는 고덕신도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제 앞쪽으로는 지제역이 개발될 예정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위치다 그러면 뭐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세 곳을 끼고 있기 때문에 땅으로 본다면 여기도 거의 트리플 역세권 아닌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장을 나와 보니까 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뭐 도심의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아주 한적한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썰렁하다 싶을 정도로 앞에 대로변은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데 이쪽엔 차량 교통량도 없는 편입니다. 자, 또 제 앞쪽에는 굴다리도 보이기 때문에 굴다리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조금 부담도 됩니다만 굴다리가 2차선이기 때문에 크게 제한사항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곳에 왜 왔냐? 바로 이 물건 때문입니다. 자, 이 부동산 목적물, 경매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경매 정보지에서 메인 사진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물건이 21년도 12월 달부터 매각기일이 잡혀서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1년 정도 매각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25억이 시작됐는데 1회차에 유찰됐고요. 유찰된 가격인 감정가의 70%로 경매가 시작됐었는데 2회차, 3회차, 4회차를 계속 변경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변경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유로 변경을 했다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경매를 신청했던, 임의 경매를 신청했던 분은 개인 근저당권자였어요. 자, 개인분이 개인 채무를 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개인 근저당 위쪽으로 높은 권리의 은행이 있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었어요.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고 개인만 경매를 신청한 상태여서 3억 원이 조금 넘는 개인의 채무만 변제하면 경매가 취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눈독을 들이지 않고 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 변경이 되다가 22년 7월 달에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 측에서도 중복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이자도 내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경매이기 때문에 본 경매가 취하되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 이제는 조사를 한번 해볼 만한데 해서 현장을 나와봤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경매가 나왔을 때도 일반 현황들은 위치하고 뭐 입지는 어떠한지, 주변 상권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지는 제가 손품을 팔면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뭐 낯설지 않은 느낌이에요. 자주 보던 느낌이어서 친숙하고 내게 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장을 와서 보니까 우선 외관으로 보아하니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여요. 제가 보니까 사용 승인을 98년도에 받았습니다. 98년도 건물은 아직 뭐 사용하기 충분하겠다 그러고 봤더니만 목조 건물이네요. 목조 건물인데 약간 독특합니다. 중간중간에 H빔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H빔이 건물의 안쪽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건물의 외관에 저렇게 설치된 걸로 봐서는 목조 건물이 시간이 가면서 처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건물은 우선은 취득을 하고 잠깐 사용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서는 없애는 쪽으로 투자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탐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노유자 시설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이 들어와서 17년 정도 영업을 했다 합니다. 게으쭈루라고 하는 영업집인데 제가 이쪽에 도착하기 전에 간단한 현장 탐문과 게으쭈루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예전에 영업하셨던 임차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간단한 정보를 얻어왔어요. 근데 그 정보가 좀 개인정보나 비밀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탐문도 굉장히 중요하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고, 우선 이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트리플 신도시권이라고. 트리플 신도시권의 위치에서 입지상으로는 그 가운데 껴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좋으면 뭐예요? 여기 차가 안 지나다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차량들이 일부러 이쪽으로 와서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어떤 업종을 접목할까는 그 다음에 이야기로 하기로 하고, 우선은 토지 투자에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건물을 보러 왔는데 토지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부동산 목적물은 건물을 철거 후에 맨 땅에서 생각을 하셔서 투자 관점을 잡으셔야 된다가 오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이 땅을 이렇게 한번 뽑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요쯤이 되고요. 길가에 있고 부동산 경매 목적물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77평. 저희 건물이 있는 땅 주변으로 해서 677평이 있는 거예요. 앞쪽에 보이는 호박을 심고 농사를 짓고 있는 텃밭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에 있는 국유지는 뭐냐? 이쪽으로 도로예요. 도로를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옆쪽으로가 국유지가 된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로로 건물을 붙이지 못한 거예요. 국유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출입구는 넓지가 않은 단점이 있으니 제가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국유지, 나라 땅이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유지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토지 활용에 도움이 되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국유지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국유지를 매입할 순 없는지, 아니면 점용 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내면서 국유지를 사용할 순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토지의 관점이고요. 그런데 요 안에 있는 땅만 경매 목적물이라고 해놓고서 이쪽에 뒤쪽으로 땅을 같이 조사를 해왔어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투자가 된다 치면 우리 땅으로 인해서 안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맹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맹지화 되어 있는 우리 부지의 뒤쪽 편에 임야도 매입을 해서 합쳐진다면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이 평당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땅은 맹지여서 평당 2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200만 원 가격 차가 많이 나는데 이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같이 평당 500만 원짜리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만의 투자 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은 얼마나 되고 그 가능성은 있는지도 본 부동산 투자 목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의 목적물인 677평을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장된 도로를 안쪽으로 아까 설명했듯이, 자, 이쪽은 국유지로 추정이 되고요. 이쪽도 국유지로 추정이 돼요. 저희의 토지는 여기서부터겠죠? 여기서부터는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이다. 지금 아까 목조주택을 이루는 것들하고 이쪽에 보니까 이거는 그러네요. 목재가 다 철도 침목을 사용했네요. 철도 침목들이라 이 자체가 건축자재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식 건축자재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사용한 게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경계선이 보이고 앞쪽의 땅이 국유지로 보이고요. 국유지를 우리가 활용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차장을 넓히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든다거나 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옹벽으로 토지의 경계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쪽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아하니까 이쪽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토지를 넘어가면 지목이 전이 나옵니다. 지대가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땅을 매입한다면 여기까지 평지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런 절개면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실은 잠시 뒤에 반대편에 가서 한번 쳐다보고 과연 이 임야를 개발했을 때 저쪽이 평지화가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개인 땅도 마찬가지죠. 고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아까 저희가 도로로 진입할 때는 고가 높지 않았거든요. 이 땅만 특별히 올라와서 임야의 형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토지 또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아주 넓은 대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기가 굉장히 많네요. 산이 있다 보니까.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앞쪽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뒤쪽 편으로는 임차인분이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없던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굳이 여기에 뭐가 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토지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본 건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경매 목적물에서 이 도로를 따라 쭉 걸어왔습니다. 걸어온 위치는 도로를 따라서 국유지를 밟고 이렇게 온 것으로 추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이 정도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서 있는 위치에서 저희의 부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지목이 전인 땅이 있었다 그랬죠. 전인 땅에서 낮은 땅에서 임야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땅에서 쳐다보니까 이쪽에 옹벽이 길게 돼 있어서 토지의 활용에 부담이 되던 게 사실이었는데, 옹벽이
이 임야와 이 임야의 부분 개발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여기 가운데만 봉굿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대지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손품을 팔면서 웹지도 상에서만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왔는데 현장을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것만 밀면은 우리 땅까지 일자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대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목적물이 오른쪽에 고덕신도시, 저쪽에 아파트들 보이시죠? 매우 가까운 곳에 고덕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반대편에는 브레인시티, 앞쪽으로는 지제역이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고 말이 편하죠. 산인데 밀면 되네요. 그리고 대지가 많이 생겼으니까 좋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지만 토지의 가치는 토지의 용도에 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건 대지가 몇 평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대지가 속한 토지가 용도가 무엇이냐. 제가 오기 전에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더니 용도는 자연녹지라는 거예요. 건폐율은 20%밖에 안 돼요. 용적률은 100%까지 되는 땅입니다. 그나마 용적률이 높아서 그래도 기본 형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의 면적 중에 20% 건물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 80%가 대지일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 음식점일 수 있겠죠. 바로 옆에 대형 갈비집들이 미리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작은데 주차장이 넓어요. 소비자를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아니면 건물은 작은데 주차장이 넓어서 좋은 업종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직객 업종 중에서 마진이 높은 업종이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손님이 많이 오는데 마진이 없다 그러면 건물 20%에서 매출을 올려서 80%의 땅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박리담의 형식이 아니라 고마진의 업종이 들어오되 직객 업종이고 도심지에서 이용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업종이 들어와야 좋다. 저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아이템이 좋을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댓글들 보시면서 이런 업종은 진짜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경매 목적물은 677평이었는데 국유지까지 써서 800평 정도를 쓰는 1항과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임야 526평 그리고 추가 임야와 위쪽에 있는 개인 부지까지 해서 약 2000평의 대지로 만들었을 때 사용, 이럴 때마다 토지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부경꾼이 항상 강조하는 건 투자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이다. 지금 보시는 땅 자연녹지에 목조주택이 안 좋아요. 현 상태 투자로는 안 좋아요. 하지만 토지로 접근하고 주변 토지를 더 저렴하게 매입해서 가치를 만든다면 또 다른 밸류업 작업을 통해 토지의 가치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익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다. 그 안전하게 거두는 가치가 부동산 하락기라고 얘기하는, 금리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시기에도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는 본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 좀 저도 충격이었던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2017년부터 21년까지 부동산 상승 시기에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20년도부터인가 21년 사이에 조세 정책이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막 대유행을 했죠. 다주택은 힘들다, 그냥 똘똘한 거 한 채 가지고 쭉 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 두 채를 처분을 하고 양도를 하고 새로 이 한 채로 갈아탔죠. 근데 이 양도라는 거 자체에서 차익이 생기면 우리는 양도세를 내는데 새로이 막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세무사로부터 조언을 잘 구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세무사들도 그 법을 적용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본인이 찾아서 공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두 채를 신고를 했는데 그걸 잘못 신고해갖고 중과적용으로 한 2억 원 정도를 양도소득세를 낸 거죠. 근데 개정된 조문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저는 이게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말소했을 때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충족을 하고 자진 말소해서 처분을 한다면 중과적용이 아니라 일반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한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2억 원에서 약 1억 3천 정도가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이었고, 이로 인해서 약 지방세 포함 7천만 원을 환급을 받았던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이 7천만 원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7천만 원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로부터 이 7천만 원을 환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경험이고, 또 국세청은 환급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에요. 추징을 하는 데는 악착 같지만 죽을 때까지 쫓아가지만, 이 환급을 해주는 이 금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찾지 않는 이상 이 7천만 원 뭐 BMW나 벤츠 한 대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금액을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라한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나온 세금은 내는 게 맞는데, 이렇게 과하게 내가 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좀 안타깝고, 또 한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 종전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종전주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 가려고 새로이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갈아타기잖아요. 점프.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사이에 조그만 임대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임대주택이라는 건 지자체 그리고 세무서에 다 등록을 한 임대주택. 왜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을 했냐면 2018년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 혜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친구 그걸 알고 등록을 다 해놨지. 근데 이 주택을 여기로 갈아타기 위해서 처분을 하는데 당연히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양도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주변에 조언도 얻고 뭐 찾아보고 했지만서도 이거를 일반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건이 부합하다면, 세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둘 다 충족을 하면 3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경정청구를 통해 갖고 얼마를 환급받았냐면 1억이에요. 억 단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1억을 그 납세자가 알고선 청구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알고 있어도 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게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1억을 더 내야 되는 경우라면 신고 자체를 내가 1억을 안 내는 쪽으로 과소하게 적게 신고했다면 그 1억은 귀신같이 찾아갖고 추징을 해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지, 내가 혹시라도 복잡하게 바뀐 세법으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양도소득세가 국세청으로 관합됐는지를 이번 제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한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17년도부터 정부가 파리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조세 정책을 폈죠. 쭉 이어져서 21년도까지 복잡하게 그리고 어려운 단어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바뀌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실무를 하는 저희 같은 세무 전문가들도 이거를 실무에 적용하기가 매우 불안한 거죠.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됐어요. 자칫 잘못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소액을 받고 신고를 했다가 그게 잘못된 계산이었다면 가산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무사들도 좀 내려놓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세 번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세무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을 줄이고자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신고한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과하게 납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더470과 협업을 통해서 무료로 양도소득세를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런 이벤트를 벌이고 있고, 혹시라도 관합된 잘못으로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